자동차 전장 제품 전자파 장애 검정 통과를 위한 EMC 시뮬레이션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모소프트의 김창균 박사입니다. 내용은 측정 장비와 PCB, EMI 해석 도구에 대한 활용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전장 분야 신뢰성 해석 방안, CESP25 클래스 5 통과를 위한 NCS EM 시뮬레이션 활용 방안과 사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안전장치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험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요소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대형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영상인데요. 요거는 일반적인 자동차 안전만 가지고 이렇게 다룰 수 있지 않는 문제이다 보니까 대형 차량에 대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차량 안전과 관련된 그런 프로세서들이 더 필요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차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형 차량에 대한 리타드 브레이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차량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안전 시스템에 대한 EMI 해석 또는 측정 관련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영상이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리타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처럼 큰 대형 트럭이 순식간에 멈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브레이크, 리타드는 지연시키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그 브레이크 패드만 가지고 바퀴를 잡아서 그다음에 도로하고의 마찰력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 자체를 엔진이 회전하는 회전축의 그 원 에너지를 저감을 시키는 리타드 브레이크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접지를 하고 있는 바퀴에 물리적 패드를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리타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리타드 브레이크는 유럽에 있는 대형 차종 등은 많이 이제 채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계속 채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과제 내용 중에서 했던 내용인데, 시스퍼 클래스 25를 통과하고, 시스퍼 25를 통과하고 클래스 5라고 하는 리밋을 여기에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압 전류를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어기, 그다음에 모터,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3번과 4번처럼 이제 SI나 PI 같은 해석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가장 그 포인트는 뭐냐면, 또는 이런 외부에서 외력을 줘가지고 여기 있는 반도체 자체를 보호해야만 능동 그 소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능동 소자 자체를 보호하는데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뭐 R이나 C 같은 이런 그 전자파 시뮬레이션 그 해석 도구를 또는 시험 도구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안전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타드 브레이크는 이제 뭐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지만 그림과 같은 이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리타드 브레이크는 이제 유압식이 있고 기계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과 별도의 리타드용 그 로터나 터빈이 있는 방식과 전기식, 좀 와류식이라고 하는데 와전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 중에서 하나를 지금 저희가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이제 PCB가 제어기가 주도 되다 보니까 PCB 부분을 포커스를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이제 PCB 사례가 되겠죠. 뭐 배선 선폭은 얼마, 뭐 배선 간의 간격은 얼마, 그 다음에 층간 비하수를 줄일 수 있도록 뭐 배선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디자인 룰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룰만 가지고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스키매틱이라고 부르는 그 회로 도면은 이런 PCB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나 조건을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호의 네트 선이 만약에 캔 통신이다. 그러면 캔 통신에다가 125ohm이고 디퍼런셜 페어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조건을 이렇게 다루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설계자들이 캔 통신은 125ohm이지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인지가 안 됐거나 좀 전달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게 서로 교통 정리가 안 돼서 설계가 잘못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디퍼런셜 페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이 디퍼런셜 페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뭐 파워보드나 제어보드 이런 종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타드 브레이크에 걸리는 기본적인 전류량은 한 100A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순간 100A 정도 흐릅니다. 그리고 모스펫을 기본으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모스펫을 제어하는 PWM 방식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PCB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제어에서 나오는 PWM 신호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리타드 브레이크 로드 쪽 보아측하고 연동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부품이나 재료들을 사용할 때 어떤 환경에서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코일이 있는데요. 이 코일은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차동 모드 초크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CM 초크 코일이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코일은 주파수에 따라서 성질이 좀 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주파수가 아니라 예, 다른 그 가용되는 노이즈 주파수가 들어왔다든지 그럴 때는 비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기 다른 그 개척기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타드 브레이크를 했을 때 트래킹 제너레이터를 사용했는데 이 트래킹 제너레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kHz 구간을 RBW 10kHz 구간을 사용했는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은 전달이 잘 되는 부분이고 내려가는 부분은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주파수가 약 뭐 10kHz 또는 100kHz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면 계측기 자체가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지 또는 그게 정상적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측기는 9kHz부터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 생긴 그 9kHz 이후부터 이제 측정이 가능하니까 9kHz 이하 대역에서 만약에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 계측기를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측기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부분은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재원을 필수 조건으로 확인 안 하고 계측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야 이게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에둘러서 이야기하거나 좀 착각을 해서 실제로 실험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특징과 그 다음에 여기 그 해당하는 측정 장치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측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어기의 형상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제어기 형상에서 PWM 신호가 들어온 부분과 전압이 연결되는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 특이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라인, 그 레이저 포인트를 따라 쭉 움직이는 이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불고불하게 되어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 포인트들은 서로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하는 포인트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짧게 안 하고 왜 길게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뒷면이고요. 뒷면도 일반적인 PCB하고 좀 다른 구간이 생겨서 보일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레이저 포인트가 있는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좀 다르게 설계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크 코일을 달아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측정 장치는 24V 시스템이다 보니까 현재 배터리 전압이 24.69V로 되어 있고, 네, 여기서는 이제 23.99V 전압이 들어와 있고, 온도는 현재 35도. 이렇게 부하측 온도가 35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회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DK 삼전자 필터도 넘어가고요. 요런 이제 필터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밀한 제어를 할 때 액세서리 형태로 많이 또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선은 이제 C 쪽 컨덕티드 에미션에 대한 매저먼트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메가에서 108메가까지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진행된 결과를 보시면 평준화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구성은 일반적인 실험실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RE 같은 경우에는 전파 자체가 방사가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실험실에서 하기가 어렵고, C 같은 경우에는 컨덕티드 에미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기기들이나 잡음이 없다면 챔버에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그라운드 플레이트로 쓸 수 있는 이런 컨덕터라든지 주변에 있는 실험 장치만 잘 맞아진다면 웬만큼 노이즈를 커버하면서 실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실험은 그 챔버에서 한 게 아니라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그 일반 실험실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할 때 내 장치가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는지, 장치가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장치의 특징이 만약에 내가 뭐 10dB 정도 감쇄를 시켰는데 감쇄된 게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쇄기 10dB 감쇄기를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는 두 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감도가 떨어지는 라이골 장비 하나하고 로데 슈바르츠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데 슈바르츠 장비가 훨씬 감도도 좋고 정밀도가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라이골 장비는 트래킹 제너레이터를 겸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 그 EMI 리시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전압을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트래킹 제너레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장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장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서로 조금씩 오차가 생기는 것은 조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20Hz부터 26.6GHz까지 사용하는 로드 슈바르츠 장비고요. 지금 이제 리타드 쪽에 대한 전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3, 4, 5를 다 만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구간별로 지금 피크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 2, 3, 4, 5까지 각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 클래스에서 만족하는 그 포인트들을 미리 마킹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전자파 측정을 하러 가시면 그 라인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 리밋에다가 미리 설정을 해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간별로 잘라서 보는 거라서
조금 더 정밀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시설에서 하시는 거랑 조금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좀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밴드별로 필요한 그 구성 조건을 만족했는지를 디버깅하는 단계에서는 좀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통과해서 안 해서 하는 것들은 시험품 자체를 가지고 통과하는 데 목적을 둔 시험이라면 이것은 이제 디버깅에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전자파 노이즈 부분이 상세 구간 안에서 어떤 정도 성능의 변화를 보였는지 이런 걸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를 자세히 봐도 뭐 다 통과를 해서 비슷하게 나온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메가, 104메가, 그 다음에 리타드 단자 측, 플러스 쪽 단자. 그래서 단자의 이제 플러스 측과 마이너스 측을 서로 교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차해서 보통 작업을 하시게 되면 플러스 측과 마이너스 측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패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전도 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 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운드 교정 작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처음에 서두에서 PCB 패턴 부분이 이상하게 생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레이저 마크로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캔 통신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외부에서 캔 통신이 들어와서 신호가 이 캔 통신이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의 리턴 패스하고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시스템의 그라운드의 리턴 소스가 서로 섞이게 될 경우에 잡음이 서로 섞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관리가 힘들죠.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분리시킨 상태이고요. 요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 올챙이처럼 생긴 이 부분도 역시 크리스탈만 단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흔히 말해서 이제 PCB 킵아웃을 잡아놓고 그라운드를 시스템 그라운드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모스펫 스위칭 모듈 부분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셨고요. 실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5를 전부 다 패스를 했고, 어, 클래스 3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커스였던 이제 과제였기 때문에 클래스 3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물론 클래스 5가 다 통과된 거기 때문에 뭐 클래스 3도 다 통과된 게 당연하겠지만 클래스 3에 대한 어, 포인트를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타드 제품의 그 전원부 EMI 개선을 위한 PCB 설계 대책은 전원부 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해 부품을 회로의 흐름을 고려하여 재배치하면서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 확장과 커먼 모드 노이즈 특성을 완화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리턴 커런트 패스를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서 PCB 설계를 했을 때의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크리스탈하고 캔 통신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또는 크라운드 특징, 크라운드 각각의 그 캔과 크리스탈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가 그 실제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 시스템 그라운드하고 합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기생 성분인 LC가 있죠. 그 LC가 그러니까 모스펫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생 성분 말고 기생 성분 이제 PCB를 라우팅하면서 발생했던 이 기생 성분이 모스펫의 성질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럼프드 모델 내부에서 소비되지 못한 여분의 에너지가 스너브 회로에서 처리를 보통 해주지만 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런 비상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은 이제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되어 있다가 개선을 하면서 그라운드 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빨간색 부분이 PWM 신호가 나오는 왼쪽 구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구간도 역시 PWM 신호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양쪽의 길이를 맞춰서 프로파게이션을 일치를 시켰는데요. 뭐 이럴 필요가 이제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사실을 가지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한지 이거를 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실하고 측정 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은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러면 노이즈에 있는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인풋 시그널을 5MHz로 사인 웨이브 폼을 펑션 제너레이터로부터 오실로스코프로 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개를 스너브, 그러니까 그 T 분기를 이용해서 스톱을 만든 다음에 이 인풋 시그널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신호를 줬더니 지금처럼 신호가 약해지고 찌그러지기 시작했고 노이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원소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된 게 원소스입니다. 이 소스에다가 신호를 양쪽으로 갈라쓰기 위해서 스톱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스톱을 쓰고 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둘 사이는 이게 동일한 성질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채널 1에서 채널 2를 빼서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의 노이즈된 파형이 생기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신호는 예를 들어서 캔 통신이나 디퍼런셜 페어로 통신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오차로 발생하면서 오차로 된 내용은 결국에는 파워나 그라운드로 얘네들이 흡수가 되면서 리턴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노이즈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건 측정입니다. 제가 측정에 사용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빨간색 띠를 두른 그 케이블이 원래 원 신호를 측정했던 신호이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케이블은 두 개의 그 BNC 케이블에 그 집게발이 달려있는 아가 클립이 있는 애를 물려서 연장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길이도 다르고 그 사이의 간격도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제가 강제로 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아니 뭐 전기만 통하면 다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특정한 공간과 구간을 지나가도록 해야 신호가 되는데 그 구간을 지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신호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 오늘 이제 이 설명드리는 후반부 쪽에서는 케이블이 좀 집중적으로 다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공진이라는 부분과 에스파르메타라는 부분을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판은 양면 기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양면 기판이라고 부르죠. 이 양면 기판에 동판으로 된 보라색 구간에다가 노란색으로 생긴 배선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밑에는 동판, 위에는 배선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레조넌트 모드라고 해서 공진을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공진을 시키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주파수가 뭐 1.6기가, 3.3기가 이렇게 기가헤르츠로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 그다음에 내 제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선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보이는 메탈하고 밑에 보이는 메탈 두 개가 마주보고 있으면 특정한 정전 용량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캐패시턴스를 갖게 되죠. 이 캐패시턴스는 병렬 형태의 공진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이렇게 전압의 위상차를 더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웨이브 폼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공진 웨이브 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진 레조넌트 모드에서 주파수를
이제 그 다음 보드로 옮겨가 보면, 높은 주파수로 옮겨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없던 마루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드 안에서 여러 가지 형상의 주파수, 8가지 모양의 이 주파수 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하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프리퀀시 스윕이라고 해서 주파수하고 에스파르메타 관계를 동시에 해석하는 건데요. 요거하고의 관계성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레조넌트 모드하고 약간 그 수입에서 나오는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은 레조넌트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조넌트 부분은 지금 원래 있던 동판에서 약간 뚱뚱한 부분, 마우스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추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배선의 선폭을 2배로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넓게 퍼져 있는 부분은 연두색으로 움직이지 않고 0볼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얇은 부분은 움직였죠. 다시 보시면 왼쪽은 움직였고 오른쪽은 안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현재 공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드에서 2가지의 성질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CB의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중화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테이블이 왼쪽에 보이는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선 선폭이 다르거나 배선 길이가 다르거나 밑에 있는 동판의 모양이 다르거나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PCB 하나의 어떤 성질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 모양과 전압, 전류, 그 다음에 파형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S파라메터라고 해서 S파라메터는 우리가 그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포수가 이제 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맑은 날에 그 바람이 없는 날에는 당연히 그 공을 투수가 던졌을 때 포수 쪽으로 갈 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하게 바람이 불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투수가 있는 위치하고 포수가 있는 위치가 여기 있다면 투수가 공을 던진 위치에서 포수 쪽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질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 힘이 떨어지는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연두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축 처지는 이 구간들이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강하게 불어서 생긴 이 구간에 위치하고 아까 보셨던 공진의 위치 등이 일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S파라메타하고 같이 이제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치하는 형상이 결과적으로는 이 신호를 해석할 때 S파라메타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졌을 때 바람이 안 불었냐, 불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 특히나 구질이 좋지 않더라라는 것과 전압 전류가 전달이 잘 안 되더라라는 것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전압 전류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보셨던 A하고 B에다가 공진을 해석도 해봤고 그 다음에 신호를 흘렸을 때 S 파라미터에 의해서 신호가 왔다 가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하고 B에 전압 전류를 흘려서 신호를 전송시켰을 때 S 파라미터가 통신을 했을 때 S 파라미터에서 처진 부분과 그 다음에 파란색 구간과 빨간색 신호가 각각 1V, 1V이더라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애들이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만나는 포인트. 이 만나는 포인트에서는 합성파가 일어납니다. 즉 반사돼서 돌아오는 애하고 같이 만나면 얘네들은 전압이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공진에서는 전압이 1V로 확정이 되어 있지만 S파라메타를 이용한 스윕 프리퀀시를 하게 되면 전압이 월등히 높아지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CB가 아니 전기만 통해서 뭔가 전달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사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CB들은 요런 사인 웨이브 폼을 기반으로 코사인 특징과 사인 특징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성질의 변화가 발생하는 주파수라든지 인덕턴스라든지 커패시턴스, 즉 기생성분에 의해서 계속 얘네들은 이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내용과 지금 수입 프리퀀시를 해서 프리퀀시 수입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두 개를 보시면 무려 전압이 185V까지 이렇게 뛰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공지는 1V에서 멈춰 있었지만 반사파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성파 특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월등히 더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던진 공이 바람이 세게 불었다. 아주. 그러면 그 세게 분 그 시점에 공은 구질이 안 좋아질 게 당연히 뻔한 거고요. 그 위치가 바람이 안 부는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시기나 시점에 공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측정에서는 얘가 발견이 안 됩니다. 아, 나빠졌구나를 볼 수 있지 어느 위치가 나쁘다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해서 미리 설계 전에 이 부분을 피해가는 게 맞지 측정된 데이터만 갖고 뭔가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연두색 구간을 타겟으로 운영을 하거나 하고 싶어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바람이 부는 구간은 해석 모델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게 길이에 따라 달라지고 배선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걔는 이제 공을 던진 상태이고요. 이것은 이제 투수가 이제 공을 받았을 때 반사돼서 돌아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반사돼서 돌아오는 에너지를 뭐 우리가 야구장에 가면 반사돼서 돌아오는 에너지가 뭐 투수까지 가거나 이런 일은 없죠. 하지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타자가 얘를 쳤다. 잘 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만약에 때렸다. 그러면 요게 이제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높게 된 부분들이 투수 쪽으로 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수 쪽으로 향하게 되면 다시 되돌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높으면 높을수록 타점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압 전류가 이런 식으로 높게 보여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크리스탈인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연두색 사각형에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고 C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비아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있는 그라운드하고 크리스탈 인아웃이 들어가 있는 이 포인트들을 이런 방식으로 설계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 요구를 모든 아트웍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거나 또는 회로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트웍을 할 때 보시면 그라운드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라운드도 있겠죠. 물론 여기 빨간색 꺼내버리고 그렇게 되면 아트웍 엔지니어는 그냥 배선을 그라운드에다가 해버립니다. 이거를 절대로 시스템 그라운드하고 분리시킬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이렇게 이 녹색으로 된 와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연결해 준다. 그렇다면 이걸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있는 그라운드하고 연결하라는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로 설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먼저 노이즈화된 하향이 나오지 않아야 기본적으로 클락일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탈 특성상 대칭 구조에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3D로 모델링을 했을 때 그 형상의 거리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잠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전원 장치 부분 리타드 브레이커에 들어가 있던 그 PWM 신호에 대한 구간에서 회로 구간과 PCB 구간에 대한 정보를 여기도 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항 부분하고 모스펫이 들어가 있는 그 구간하고 루프가 걸리는 그 구간하고 이런 관계성을 좀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지금 아주 저속에서 보는 디퍼런셜 페어의 특징을 잠깐 보셨는데 이제 신호가 디퍼런셜 페어든 저속이든 고속이든 디퍼런셜 페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만약에 길이가 달라졌다든지 또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디퍼런셜 페어인데요. 이 디퍼런셜 페어에 원래 105ohm이 디퍼런셜 페어에서 지켜야 되는 임피던스입니다. 근데 이 105ohm을 못 지키고 거리가 멀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리순으로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거리순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강제로 라인 한쪽에다가 1mm 정도 더 길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밑에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포인트에서 노이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없던 애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길이 오차 때문에 생긴 커먼 모드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 2D 시뮬레이션으로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퍼런셜 페어의 신호 대부분들은 뭐 105ohm이면 이게 105ohm 정도의 물리적인 그 저항값을 달아준다든지 캔 신호 같은 경우에는 125ohm 저항을 달아준다든지 해서 실제 그 물리 저항을 달아서 커버를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속 신호가 될 경우에 점점 이제 신호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 거리 오차라든지 길이 오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이제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결과는 그 결과하고 무관하긴 하지만 신호에서 PCB에서 노이즈가 발생한 상황을 니어필드 소스를 가지고 포인트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내용을 조금 다시 되짚어서 보시면 디퍼런셜 모드에서 길이가 달라진 포인트에서 발생한 요 지점에서의 노이즈는 어느 정도 주파수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사실 측정으로 바로 건져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브를 대는 순간 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브를 대는 순간 바뀌기 때문에 바뀌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내가 프로브를 댈 수 없는 공간에서 측정을 하고 싶을 때 시뮬레이션은 그 대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측정을 좋아하세요. 저도 측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측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모의 실험인 즉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현재의 측정보다도 좀 더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측정과 시뮬레이션이 안 맞죠? 환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해줄수록 현장감 있게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더 심플하게 만들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공진 내용과 조금 전에 보셨던 니어필드 소스를 활용해서 보통은 특정한 주파수에서 파워가 흔들리게 되고 그때마다 신호가 지나가면서 어떤 앰플리튜드를 나타낼 것인지를 보는 것을 니어필드하고 공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 두 개의 소스는 앞으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파워 인티그리티랑 시그널 인티그리티를 합성한 PSI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